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악령이 없어도 수맥이 흐른다면 잡기가 있다. 아마 지금은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와의 사연 이후로 내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 날 죽이려고 했다던 악기가 진짜 사라졌는지.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이후로 2년 동안은 학교도 잘 다니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랬거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 점차 다시 내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끔찍한 것은 나는 그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가 나만의 방을 가진 이후로 한 번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내 방에 부모님이 들어오셨대. 그때 본 광경은 내 양손이 따로 놀면서 내 목을 서로 조르고 있었다지 뭐야. 내가 괴로워하는 것에 손을 떼보려고 했는데 무슨 애의 힘이 그렇게 센지 떼어놓아지지도 않고 억지로 깨우고 나서야 내 손이 풀렸다고 해. 문제는 난 그런 꿈을 꾼 적도 괴로워했던 기억도 없다는 게 문제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저 평온할 뿐이었거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시름시름 앓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도통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당시 시가 몇십만 원대의 MRI 등을 찍어보았지만 뇌파는 멀쩡하니 부모님으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 아니겠냐고. 네 몸은 무슨 옹이구멍이냐. 그래서 몇 년 전 나한테 악령이 붙었다고 말하는 무당을 다시 찾아갔는데 들어서마자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어. 방울 한번 흔들지 않고 날 매만지면서 요리조리 쳐다보던 무당이 부모님에게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 우리 집을 한번 쓱 훑어보던 무당이 끌끌거리며 말하더라. 악령 같은 건 없지만 수맥이 이 근처를 흐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 아기 같은 경우라면 잡귀들이 좋아할 만도 하지. 잡귀들이요? 애팔이 따로 놀았다면서. 잡귀들이 이 녀석 몸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나가라고 목을 조르는 거지. 무당이 돌아가고 나서 부모님께서 저녁 내내 한숨 쉬더라고. 대체 어떻게 해야 좋냐고 부모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나라고 마음 편하겠어. 당시엔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되고 윈도는 95가 다인데다 난 컴맹이었거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막 나가라 하고 말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미 그게 통하면 무당도 필요 없었겠지. 하는 수 없이 돈 지출을 감수하고 서라도 날 치료하겠다는 맹념으로 부모님이 다시 날 데리고 무당집을 방문했어. 그런데 놀라운 게 무당이라고 하면 베개 잡기 쫓는 부적이하고 몇십만 원짜리 부적을 써주고는 복채라면서 돈 챙기잖아. 그런데 이 무당이 부적 따위로는 막을 수 없어. 어설프게 부적 썼다간 잡기들만 덮고요. 개를 키워. 개가 잡기를 쫓는다는 그만이야. 라고 하고는 부적 하나 안 써줬지. 나름 지출가고 했는데 처방이라는 게 그게 다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어떤 개를 길러야겠냐고 물어봤어. 그러니 또 무당이 개는 다 좋아. 개들이 원래 영물이라서 똥개든 잡개든 귀신에게는 겁먹기 딱 좋아. 라고 말하니 부모님께서는 마침 외할머니 댁 앞에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버려진 새끼 강아지들 중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했어. 이름은 다롱이라 지었는데 수컷이다 보니 워낙 사나워서 날 잘 물더라고. 중성 수술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사이도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밥도 주고 산책도 자주 시키고 같이 놀다 보니 어느새 친해져서 같이 자기도 했거든. 다롱이랑 같이 지내면서 놀라워진 건 시름시름 앓던 게 씻은 듯 사라졌다는 거야. 진짜 이상하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고쳐졌다는 거야. 다롱이랑 같이 잘 때면 다음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해져서 우리 다롱이는 축복을 주는 개야라고 생각했지. 각설하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셨는지 늦게 돌아오신 부모님이 나에게 대화를 요구했어. 다롱이랑 놀다가 무슨 일인가 했는데 부모님 말. 명수야, 당분간 집 주변의 도로 근처는 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야. 왜냐고 물었더니 무당이 우리 집이 수맥 근처라면서 영수를 해치는 나쁜 애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 잡기들이 어떻게든 몸을 차지하려고 해칠지도 모른다면서. 당시 내가 어렸으니 해친다고 했지. 성인판으로는 직설적으로 뒤진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하냐고 내가 물었더니 잡기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려면 좋기 몇 년은 있어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그러시라고 하더군. 이후로 그쪽은 피해서 아파트길이 뚫린 길로 학교를 다니길 몇 년.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아이 집에서 먼 곳이다 보니 도로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게 되었지. 하지만
내가 중학생 2학년이 되었을 때 사달이 났어. 오랜 세월로 망각한 탓인지 나도 모르게 도로 근처로 다롱이를 산책시킨 거야. 아파트 사이의 도로라 폭이 좁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거든. 다롱이를 데리고 가는데 멀리서 흰 차가 오는 거야. 그것도 아파트 앞인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오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데도 멈추지 않으니까 하더라. 난 재빨리 피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 마치 갯벌에 발이 박힌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곤 차에 치였지. 비명 질렀는데 몸이 붕 뜬 느낌과 함께 내 의식이 끊겼나 봐. 눈을 떴더니 병원이고 엄마,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더라고.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었다라는 게 내 이야기인가 봐. 산소호흡기에 엄지손가락에는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고 내 팔에는 수액주사기 꽂혀 있고 이 소리는 들리고 중환자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뜨니까 부모님이 대뜸 자신들을 알아보겠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가족들이 울면서 의사를 찾더라. 의사가 와서 소형 전등으로 눈을 살피면서 몇 가지 검진하더니 정확한 조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족한테 말하는데 가족들이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롱이는 하고 찾았어. 그런데 묵묵부답. 가족들이 말이 없는 거야. 아무리 중학생 2학년이지만 분위기 파악은 쩔지. 다롱이가 죽었다고 인식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친 듯이 다롱아, 다롱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불렀는데 병원에 있을 리가 없잖아.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로 집에 놔뒀구나 해서 억지 부려서 집에 갔는데 다롱이는 개뿔. 진짜 서럽게 울었어. 진짜 다롱이 생각 많이 나더라. 지금 쓰는데도 막 안구스키 찬다 진짜. 아무튼 다롱이가 죽은 게 내 탓이다 생각하고 한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내가 그러면 다롱이가 불쌍하다고 하니까 그제야 꾸역꾸역 먹었어. 먹으면서 울고 잠자다 울고 진짜 초상 집 분위기 저리 가라 할 정도지.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갔어. 집에 돌아가서 다시 평소처럼 지내는 데만 2주가 걸렸는데 2주 동안 난 잠만 자기 일쑤였지. 진짜 잠만 자니까 개운하긴 한데 마음은 꺼림칙하더라. 그동안 중간 기말고사 망친 건 대박이지. 개근상 못 받았어.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받아.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잘한 거야. 2주 동안 잠만 잤는데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이젠 잡히고 뭐고 짜증나 미치겠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이상이 없으니 무당한테 가보자고 설득하더라. 겨우겨우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날 보면서 방울 몇 번 흔들고 이상한 향 지피는 거 흡입하고는 나한테 몇 번 우하고 불었지. 평소 걔한테 잘해줬구나. 이제 잡기 따위 붙을 일이 없겠어. 예.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입김을 후하고 불다가 몇 번 휘젓더니 내 몸을 막 만지던 무당이 안심하라고 해. 그 이유인즉슨 우리 집 다롱이의 영혼이 내 구멍에 안착했다나. 원래 개들은 죽으면 곧바로 저승세계로 가는데 주인이 잘해주면 죽어서도 주인을 지키는 수호견이 된다더라고. 그래서 다롱이가 내 영혼의 구멍인지 뭔지를 집으로 삼아서 머문다는 거야. 앞으로는 잡기로 고생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 날 위로하기 위한 말인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난 그 말 듣고 진짜 감동했어. 아니 무당이라는 게 이렇게 멋져 보였나 할 정도였지. 지금은 그 무당집이 없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당 진짜 무당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는 해. 다롱이가 죽은 이후로는 아무런 영적 사건도 겪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지금도 내 영혼인가 하는 곳에 다롱이가 머물고 있지. 진짜였으면 좋겠어.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저녁 식사. 시큼한 국물 한 술에 잃었던 기억이 조금 돌아왔다. 제기랄. 얼마 전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우스운 꼴로 깨어났는데 원인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강타당했다는 것이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를 친구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과 더불어 기억을 일부분 잃어버렸다. 경찰에서는 흉기로 사용된 둔기는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사건 당일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모습을 감추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역시 사고 후유증으로 룸메이트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고 나와 어떤 사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도 기억나지 않았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기억의 일부가 돌아왔다. 나를 향해서 둔기를 무참히 휘두르는 놈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광기에 휩싸여 둔기를 휘두르던 그 놈.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억이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둔기를 휘두른 녀석이 나의 친구고 오늘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표정이 왜 그래? 맛이 없어? 좀 오래된 재료를 써서 상했나? 그렇게 말하고는 녀석이 매운탕에 국물을 한술 떴다. 핏기 없는 입술을 두어 번 쩝쩝거리더니 나를 다시 바라본다. 국물이 녀석의 거뭇거뭇한 턱수염을 타고 흐른다. 짐승 같다. 맛에는 이상 없는데. 입맛을 다시며 녀석이 붉은 혓바닥으로 입가를 훔치는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닌 광기에 휩싸여 둔기를 휘두른 녀석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랬다. 아냐,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어 괜찮아. 젓가락을 더듬거리며 반찬을 헤집었다. 김치, 계란찜, 멸치볶음 자취방에서 해 먹는 거 치고는 화려하다. 나는 자잘한 멸치를 집어 입에 털어넣었다. 최대한 기억을 찾기 전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멸치를 잘근잘근 씹었다. 입안에 짭조름한 향이 퍼졌다. 기억은 잃었어도 미각은 돌아왔나 보네. 혹시 기억도 돌아온 거 아냐? 목구멍 안이 근질거리더니 이내 기침을 쏟아냈다. 뭐? 콜록콜록. 사례가 들어 기침이 나왔다. 야, 뭘 놀라고 그래. 기침을 하는 순간에도 녀석의 눈치를 봤다. 지금 나를 떠보는 건가? 그날 기억이 내게도 남아있는지 묻는 건가? 아직 기억의 일부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녀석이 둔기로 내 머리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모른 척을 하며 휴지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아직은 기억나는 게 없다. 그래,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녀석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몸이 움찔했다. 머리가 복잡하다.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할까? 아니면 좀 더 알아봐야 하나? 사실 기억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룸메이트가 나를 둔기로 강타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 모습을 감췄으니까. 왜 이렇게 못 먹어? 더 먹어. 녀석이 내 그릇을 들고 직접 매운탕에 국물을 펐다. 시뻘건 국물을 국자로 퍼내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조금만 줘. 입맛이 없다. 왜? 많이 먹지? 근데 말이야. 응? 녀석이 그릇을 내 앞에 둔다. 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친구들이 나를 응급실에 데려다 준 거 말고 그날 있었던 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는 그날 어땠는지.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 목소리 끝에는 정막만이 남는다. 모르는 척하며 넌지시 물었다. 녀석이 왜 그랬는지 왜 숨기는지 알고 싶었다. 쪽. 녀석이 국물이 묻은 손가락을 쭉 빤다. 룸메이트는 내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내가 기억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기억을 조금 되찾고 나서부터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미 친구와 우정을 다지기 위한 단출한 저녁 식사는 없다. 녀석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거짓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보기로 했다. 말해줘. 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누가 내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는지는 몰라. 그건 정말 몰라. 순간 머릿속에 둔기를 휘두르는 놈이 겹쳐 보인다. 거짓말,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룸메이트에 대해선 알아. 룸메이트에 대해 말하자면 룸메이트는 녀석이 뜸을 들인다. 내 온 신경의 녀석의 입을 향했다. 무슨 말을 해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해야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다. 룸메이트는 내가 죽였어.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놀라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은 와르르 무너졌다. 놀라서 기침이 다시 나왔다. 잘못 들은 건가? 누가 누굴 죽였다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룸메이트는 네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사실이야. 내가 왜?
이유는 모르지. 너랑 그 룸메이트랑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난 그저 목격했을 뿐이야. 물론 내가 머리를 다친 그날이랑은 상관없어. 그 전에 룸메이트는 이미 죽었었어.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 내 머리를 내려친 범인은 내가 룸메이트를 죽인 사실을 알고 룸메이트의 복수를 하려는 걸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녀석이 설령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듣기 거북했다. 내가 룸메이트를 죽였다고? 그럼 그 기억은 뭔데? 둔기를 들고 휘두르는 너는 내가 기억 못한다고 했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 너 엄청 이상해졌거든. 뭐 원래 정상은 아니었지만. 근데 왜 신고하지 않았어? 의문이었다. 아무리 친구라도 살인사건을 목격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 녀석은 지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속이는 것이다. 저녁 식사. 응? 너한테 대접받은 저녁 식사. 그리고 나도 너를 도왔으니까 돕다니. 죽인 건 너였지만 수습은 같이 했어. 난 지난 기억이 없어. 지금 내 생각이 어떻든 말릴 생각은 없어. 덮어달라면 무덤까지 덮어둘 거고 자수를 한다면 말리지 않겠어. 들을수록 가관이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보였다. 내가 룸메이트를 죽이고 나까지 해치려고 했던 거겠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잠깐 화장실 좀. 일어나려는 순간 매운탕의 시큼한 향이 코를 찔렀다. 순간 여러 가지의 기억 조각들이 뒤엉켜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래? 잠깐 부엌 좀. 놈들에게 숨이 멎을 때까지 두드려 맞았다. 룸메이트와 그의 친구. 고기는 연해야 맛있다며 나를 미친 듯이 두들겼다. 증거를 먹어서 없앤다는 끔찍한 생각과 함께 그날 나의 몸뚱이는 잘게 점해진 채 그 사이코들의 저녁 밥상에 올려졌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등 자취생치고는 호화스러운 반찬들과 함께. 그리고 며칠 후 눈이 떠졌다. 기억이 돌아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나를 죽인 룸메이트의 몸 안에 있었다. 빙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녀석이 내 머리통을 통째로 삶아 먹어서 그런가? 룸메이트의 몸에 들어간 나는 잠깐 동안 생각을 하다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나의 몸으로 생각되는 고깃덩이와 뼈조각 따위를 찾아냈다. 그런 걸 보고도 이놈의 몸뚱이는 구역질 한 번 하질 않았다.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집어들어 스스로 머리통을 내려쳤다. 둔기가 머리에 닿기 잠깐의 찰나 아타 싶었다. 맞다, 한 놈 더 있었는데. 이제야 왜 이 친구가 내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떠올랐는지 생각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빨간 식칼을 꺼내 들었다. 살금살금 다가갔다. 녀석은 밥 먹는데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다. 망설임 없이 녀석의 목을 찔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놈은 저항도 못했다. 칼을 꾹 쥔 엄지손가락이 녀석의 목에 닿을 때마다 녀석의 목이 덜렁거리며 움직였다. 녀석의 피가 밥상 전체에 뿌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자를 들어 매운탕을 뒤적였다. 자잘한 뼈 조각이 나왔다. 터벅터벅 빨간 발자국을 만들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이 녀석이 죽는 모습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맛있었지? 세 번째 이야기, 취직. 안도감과 희망에 찬 얼굴로 체력평가실에 들어선 면접 합격자들의 얼굴은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급격하게 굳어졌다. 어둠침침한 강당에 기다란 관을 몸 곳곳에 연결한 나체의 거대한 노인이 커다란 재단 비슷한 것에 앉아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합격자들을 인솔하던 나이 든 임원은 두 줄로 서서 따라오던 10여 명의 젊은이들을 재단의 앞에 세우더니 기괴한 형상을 한 노인이 마치 자신의 상전인 양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최종 면접 합격자들입니다. 입에도 관이 연결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뭔가 웅웅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거대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노인의 눈치를 보던 임원은 굽힌 허리를 붙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젊은이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말을 끝마친 임원은 크음하고 임원이 헛기침을 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필기 면접 마지막 문제 기억납니까? 필기 시험의 마지막 문제라.
합격자들은 일주일 전에 본 필기 시험의 마지막 문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모든 이가 그 질문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이 회사도 어디 유명한 인터넷 회사처럼 지원자들의 재치를 보려고 낸 건가 싶었던 그 문제는 바로 회사를 위해 당신의 수명에서 한 달을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주관식이었다. 여러분은 그 문제에 아주 열정적으로 답을 써주신 분들입니다. 임원은 말을 이어가며 뒷짐을 지더니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바칠 수명 한 달이 여기 있으신 회장님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십 명 정도 되는 합격자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냥 농담으로 듣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키가 3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노인에게 이어진 수많은 관들. 그 뒤에 곳곳에 이상한 빛과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상한 기계들. 무언가 오컬트스럽지만 알 수는 없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진 강당등. 마치 마녀의 집에 끌려온 어린아이처럼 합격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아직 창창한 젊은 여러분에게 수명 한 달은 그리 아까운 게 아니죠. 느릿느릿 걷던 임원은 방향을 바꾸며 말을 이어나갔다. 막노동이나 하고 중소기업 가서 저임금 받는 그런 저급한 인생 살바인. 인생에 한 달 정도야 소비하고 대기업 직원이 되어 앞날을 보장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합격자들은 이내 침묵했다.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뭐 까짓 거 한 달 하고 가장 먼저 박차고 달려 나가고도 싶지만 죽는 날이 한 달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는 이는 없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사는 이 시대에 한 달의 수명을 내놓으라니. 농담이면 좋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 그 말은 절대 장난은 아닌 듯 보였다. 하긴 년 10여 명 정도 겨우 들어간다는 이 회사의 합격자가 너무 많다 싶더라니. 마지막 이런 과정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임원은 안경 너머로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아무래도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모양새에 뭔가 화가 난 듯 보였다. 잠시 침묵하던 합격자들을 바라보고 있던 임원은 합격자들 사이에 누군가에게 나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 그러자 예때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우물쭈물 임원의 앞으로 다가섰다. 여러분은 잠시 대기하고 있으세요. 말을 마친 임원은 청년의 팔을 붙잡고 조금 빠른 걸음걸이로 그들이 이곳에 들어왔던 문으로 향했다. 문 밖으로 나서서 문이 닫힌 걸 확인한 임원은 청년에게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카야, 뭐 내가 뭐라 했니? 내가 인맥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려줬으면 내가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둘의 관계는 친척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해달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설마. 그렇지만 수명을 바친다는 게 겁먹은 듯한 청년이 우물쭈물거리자 임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허리에 손을 얹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야, 임마. 내가 여기 임원이 그냥 된 줄 아냐? 난 입사할 때 딱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인생 1년을 바쳤다. 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년 바쳐서 그렇게 신임을 얻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청년은 다시 임원의 눈을 피해 우물쭈물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솔깃한 이야기를 해줄 때이다. 그리고 임마, 임원이 되면 이런 걸 되찾을 수 있어. 되찾다뇨? 회장이 먹고 남긴 젊은 사람들 수명은 임원들에게도 조금씩 돌아간다고. 난 1년 바치고 그렇게 3년을 얻었어. 다시 젊은이의 눈이 휘동그레졌다. 이건 정말 좋은 거래였다.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 우리 회사 임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 위치에 오른 거야. 젊은이는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죠. 눈에는 놀람을, 입에는 살짝 미소를 담은 청년이 삼촌이라는 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제야 조카가 마음에 든 것인지 미소를 지은 임원은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그래, 가자. 강당에 다시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런 지원자는 없던 모양이었다. 지금 마음이 선 청년에게 있어서 그들은 루저나 다름없다. 그런 루저들 앞에 청년은 서서 자랑스럽게 외쳤다. 제가. 루저들의 시선이 청년에게로 향했다. 1년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외침이 울려 퍼진 직후 잠깐의 정적이 흘렀으나 곧 합격자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에게 뒤치웠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일까. 갑자기 합격자들 사이에서 지원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임원은 자신의 조카가 갑자기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걱정 마라 조카야. 아픈 건 없고 좀 피곤할 뿐이다. 노인과 관으로 이어진 기계에 누운 청년에게 임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네, 걱정 없어요. 김이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기계의 유리막이 내려와 닫혔다. 청년은 가장 앞서서 1년을 바치기로 했기에 지원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수명 이전 기계에 오른 것이었다. 청년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잃어봤자 3년 되찾으면 되지. 난 가장 먼저 바친 용기 있는 지원자이다. 이제 임원이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우웅거리는 기계의 구동음이 들려왔다. 졸려왔다. 너무나도 졸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청년은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 1. 수명 이전 기계에 달려있던 붉은색의 LED 카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를 조작하던 직원이 다가가 보니 카운터에는 273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 친구 1년 했을 건데 왜 여기서 멈춘 거지 고장인가? 직원은 기계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기계 안의 청년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청년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죽은 것이었다. 허겁지겁 매뉴얼을 찾아보니 사용상 주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남은 수명을 잘 계산해서 사용하시오. 매뉴얼을 덮은 직원은 침을 꿀꺽 삼켰다. 2020년 X기업 공채 결과 합격자 없음. 최종 합격까지 했던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최종 합격 자격을 포기함. 이 과정에서 지병을 앓던 청년 27세 사망. 지병의 악화로 인해 면접 도중 사망한 것이므로 X기업에는 일절의 책임이 없음. 네 번째 이야기, 코마. 아이가 외계인을 만난 건 추운 겨울날이었다. 밖은 쌀아기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성탄절을 기념한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들과 반짝이는 전구들이 월신연스러운 날씨 속에서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아이는 아파트 현관 밑에 계단 끄트머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동해 계단을 내려오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형체는 말없이 아이의 투명한 눈을 응시했다. 많이 춥니? 형체는 마치 아이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끄덕거렸다. 아이는 재빨리 외투를 벗어 왜소하고 연약한 살가죽 위에 씌워주었다. 넌 이름이 뭐니? 이번엔 형체가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넌 이름이 없어. 내 친구들은 널 뭐라고 부르니? 아이의 순진한 눈이 형체의 가슴에 파고들어 한 송이의 꽃을 피웠다. 꽃은 내면에서 향기를 울리며 따뜻해졌다. 코마. 코마는 이제 아이와 한 식구가 되었다. 이 작은 형체는 아이의 다락방에 꼼짝 않고 숨어 지냈다. 물론 아이의 부모는 이계에서 온 생물체와 한 공간에 지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이의 부모는 근처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노동자였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컨베어 벨트 위의 천조각들을 부산하게 옮기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행복했다. 행복한 동화 속의 꿈을 꾸었으며 그곳에 코마도 함께 있었다. 코마는 인간의 언어를 몰랐지만 축축하게 젖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느 날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조금은 거실에서 아이의 부모님은 열심히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에 열중했다. 아이의 기척을 느끼자 아빠는 리모컨으로 음량을 높였다. 곧 아이도 뉴스 속 앵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속보입니다. 교회 인근의 숲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로 추정되는 기체와 잔해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군인들이 일대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코마. 아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에 아이가 입을 열자 부모가 TV에서 고개를 돌렸다. 만약에 외계인을 발견한다면 그 외계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의 난데없는 질문에 부모는 적잖이 당황했다. 글쎄. 아빠는 멋쩍게 웃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데려가서 실험하지 않을까? 무슨 실험이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아차린 엄마는 식탁을 두드렸다. 아침 먹자. 코마 넌 어디서 왔니? 내 친구들은 어딨니? 부모님이 걱정하진 않으셔? 아이는 물수건으로 코마의 가냘픈 팔을 연신 닦아주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는 코마의 몸을 정성스럽게 씻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애완동물처럼.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널 찾고 있는 것 같아. 아이는 코마의 배 쪽으로 수건을 문질렀다. 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아. 아빠는 그러셨어. 정부는 항상 못된 짓을 한다고. 널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이는 코마의 눈을 쳐다봤다. 코마의 눈은 밝은 코발트색으로 반짝거렸다. 마치 해변가의 맑고 청량한 바닷물 같이. 아이는 그런 코마의 눈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혼자 남겨질 때에도,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도 코마는 항상 아이를 즐겁게 했다. 아이는 마저 다리를 닦아주며 혼잣말을 했다. 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코마는 가끔 마술을 부릴 줄 알았다. 순진한 아이에겐 그 마법이 세상의 전부였다. 좁은 다락방에서 코마를 아이의 무릎에 앉히고 서로 눈을 감으면 아이는 코마의 안으로 들어왔다. 우주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무수한 별들이 아이의 곁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주변은 잠잠해지면서 그들은 하나의 행성에 도달했다. 이게 내 고향이니? 코마는 말없이 아이를 이끌었다. 대기를 뚫고 그들은 하늘에서 점점 지면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바닥과 충돌하기 전 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시간이 멈추었다. 코마와 아이는 지면 위에 낮게 둥둥 떠 있었다. 이윽고 그 둘은 안전하게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울창한 숲과 근처에 빠르게 흘러가는 계곡물 소리, 높은 새소리, 바람 소리. 코마와 아이는 들판에 누워 정지된 시간 속을 하염없이 포효했다. 이 영혼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드디어 둘만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의 껍질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아이가 학교를 간 사이 아이의 엄마는 집안 청소를 했다. 무심코 다락방의 문을 연 아이의 엄마는 구석 끝에 창백한 형체를 발견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아이의 아버지는 부랴부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저기에. 아이의 엄마가 가리키는 곳에 작은 형체가 겁을 먹은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여보, 조용히 해. 아이의 아버지가 속삭였다. 내가 여길 꼼짝 않고 지킬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경찰에 연락해. 빨리. 집으로 향하는 아이는 아파트 입구에 많은 수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주민들이 얼굴을 내밀며 서로 쑥덕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는 그중 한 명에게 묻자 경찰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집에 가거라.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이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문 밖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에게 집어던졌다. 아빠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무던히 애를 썼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이는 씩씩거리며 벌건 눈으로 아빠를 보았다. 그러곤 이내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다. 고마는 제 친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요. 우린 다시 데려와야만 해요. 그래 알아. 아빠는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알아. 늦은 밤이었다. 깊게 잠이 들은 아이는 밖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방에서 나오자 아이의 부모는 베란다에서 바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 TV, 시계, 모든 게 먹통이야.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아빠가 어둠 속에서 낮은 음으로 말했다. 순간 밖이 조금 환해지면서 요란한 폭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무서워요. 아빠는 엄마와 아이를 부둥켜 안았다. 폭발음은 점점 아파트와 가까워져 왔다. 전쟁이 난 건가요? 아이는 아빠를 보면서 물었지만 아빠의 입은 이번엔 굳게 닫혔다. 그 순간 어떤 형체가 베란다로 날아왔다. 사람보다 약간 더 큰 형체는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양손으로 세실을 집문기 밑으로 던져버렸다. 아빠는 질겁을 하며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놀라운 속도로 다가온 형체는 아이의 아빠를 붙잡아 목을 졸랐다. 아이의 아빠는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되며 공중에서 다리를 휘저었다. 그러지 마. 아이는 말리는 엄마를 뿌리치고 형체 앞에 섰다. 코마 맞지? 형체는 여전히 아빠의 목을 졸랐다. 이제 아이의 눈에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가 널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니? 넌 누구보다 소중한 내 친구잖아. 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애가 아니잖아. 아빠의 목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곧 아빠는 쿵 하고 떨어졌고 홀룩거리며 뒤로 기어갔다.
형체는 아이에게 가깝게 다가왔다. 크기는 더 커지고 무섭게 변했어도 그 밝고 아름다운 코발트색은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고마는 부드러운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 처음으로 코마가 입을 열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환한 빛이 뜯겨나간 베란다 창을 통해 집 내부를 비추었다. 고마의 몸이 두둥실 떠올랐다. 가야 할 시간이야. 고마는 멍하니 쳐다보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곧 고마의 손을 잡고 같이 떠오르며 집과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하나의 별처럼 순식간에 빛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다. 어두운 공간, 차가운 바람만이 집안의 정막을 헝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5년이 흘렀다. 아빠와 엄마는 가끔 아이와 함께한 순간을 추억할 뿐이다. 이상하게 슬픈 감정보단 잔잔한 그리움이 생겼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웃고 울며 서로를 감싸주었다. 엄마는 가끔 아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넌 어디로 갔니? 강물이 그리워하던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너도 그곳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이 된 거니?